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역설의 박덕규입니다. 오늘 시간은 광개토 태왕 비문을 재해석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이 1912년 일본 조사단이 광개토 대왕 비문을 촬영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보시면 이 광개토 대왕 비가 우뚝 서 있고 주변에 사실은 민가 한두 채밖에는 없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황량한 들판에 비석이 서 있었던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광개토 대왕 비문은 정확하게 풀네임을 말하면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 비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20대 태왕이었던 장수왕이 자신의 아버지죠. 부왕이자 19대 태왕이었던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찬양하고 추모하기 위해 414년에 세웠던 비석입니다. 자, 이 비석이 발견되는 과정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강희제, 청나라 강희제 때입니다. 이 17세기 때 봉금전책이라는 걸 세우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청나라의 탄생과 관련된 이 시조와 관련된 지역이기 때문에 청나라도 조선도 다 쫓아내버리고 이쪽 지역에 출입을 금하게 됩니다. 이게 봉금정책인데요. 이 봉금정책 이후에 광서제 2년, 그러니까 1876년에 해제가 됩니다. 거의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제 사람의 인적이 드문 곳이었죠. 그러다가 1884년에 일본 육군 참모본부의 포병 중위이자 또 중국의 첩보원으로 이렇게 파견되었던 사카와 카게노부가 이 비석을 발견을 하고 묵본이라고 합니다. 이 탁본을 일본으로 보내게 되면서 이 비석의 어떤 비문의 실체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이 당시에 최초로 발견한 건 아니고요. 조선시대의 기록을 보면 이 비석에 대한 광개토 대왕 비문에 대한 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조선 초에 만들어진 용비 어천가에는 성의 북쪽 7리 떨어진 곳에 비가 있고 그 북쪽에 돌로 만든 고분 이기가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석을 이제 실체를 알고 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안감사였던 성현이라는 사람이 쓴 망황성교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거 1487년에 썼는데요. 이 시에도 천자나 되는 비만 우뚝하게 서 있구나. 지척에 강이 흘러 천연적인 해자 되니 한스럽게 옛 비석을 읽어보지 못하느나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가 우뚝 서 있는데 강이 있어가지고 그걸 건너지 못하고 이제 비문을 읽어보지 못했다라고 해서 이제 기록을 남겼습니다. 자, 이 신증 동국 여지 승남에도 이 비석의 존재가 나오는데요. 다만 이 당시에 어떤 조선의 어떤 분위기는 이 비석의 실체를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황성평에, 황성이 이제 평야죠. 그 황제묘가 있는데 전해오는 말로는 금나라 황제의 묘라고 하는데 돌을 갈아 만들었다. 그러니까 금나라 황제의 비석, 묘라고만 이제 알고 있던 겁니다. 고구려의 어떤 비석이라든지 고구려의 어떤 그 묘라는 것을 이제 몰랐다는 거죠. 높이가 10장이나 되고 라고 해서 이제 10장은 약 3m 정도를 말합니다. 안에는 침상이 셋이 있다. 이 묘 안에 침상이 셋이 있다는 거고요. 또 황후묘와 왕자묘가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초기까지 이 비의 존재를 알긴 했지만 이 고구려의 비석이라는 것은 모르고 단지 이제 금나라 황제의 묘와 비석이 있다라고만 이렇게 전해진 것입니다. 자, 이 비문에서 이제 그 중요한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살펴볼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비문에 나오는 그 말입니다. 이 주몽, 고구려 시조였던 주몽이 동구여 군사들의 추격을 받으면서 엄리대수라고 하는 큰 강에 이렇게 다다르죠. 거기서 이 강에 이제 외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시 황천지자 모 하백 열왕 추모왕이라고 합니다. 나는 황천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신 추모왕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이 고주몽이 스스로의 신원을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기대 교수님은 2009년에 쓴 이 논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엄리대수에 이르러 스스로를 추모왕이라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주몽은 홀슬공성에 와서 고구려를 건국하기 전부터 이미 왕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왕이라 부른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후대에 누군가 이 추모왕이라는 말을 넣은 게 아니고 스스로 왕이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입증하는 게 뭐냐면 광개토 대왕비에 보면은 이 자신의 아버지가 천재라고 돼 있잖아요. 천재. 그리고 어머니는 하백여랑이라고 돼 있습니다. 하백의 따님이다라는 것인데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하백은 무리신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구체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이 천재라는 말도 보통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느님이나 황천이나 이렇게 어떤 신의 존재가 아니고 그 신을 부르는 호칭이었을 것이고 그 아버지를 부르던 호칭이었을 것이고 실제로는 우리 천자 문화에서의 그 천재를 뜻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추모왕의 어머니가 현세 인간이기 때문에 천재도 이 실제 아버지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투동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북부여는 천재의 직할지였고 나머지는 제후국이었다라고 해서 이 부여가 북부여와 동부여, 졸본부여가 있었는데 이런 부여의 국가 제도는 봉건국가, 즉 천자가 있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제후가 있던 그런 국가 제도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그런 논문을 썼습니다. 저도 이것에 굉장히 동의를 하면서요. 그걸 조금 더 입증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몽이 그 어린 시절을 보냈던 동부여와 그리고 이 엄리대수를 건너서 졸본에 이르러서 이 졸본부여를 계승하고 나중에 이제 고구려로 이제 국호를 바꾸게 되는데 이 동부여와 졸본부여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게 뭔가라고 했을 때 이 삼국유사를 보면요. 이것은 동명제가 졸본부여의 왕이 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동명제는 사실은 이 삼국유사 찬자는 주몽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주몽이 졸본부여의 왕이 된 것은 무슨 뜻이냐? 이 졸본부여는 역시 북부여의 별개 도읍지이므로 부여왕이라고 한 것이다 라는 게 중요한데요. 이 졸본부여가 북부여의 별개 도읍지, 별도라는 것입니다. 이 별도라는 개념을 인식하고 이걸 토대로 해서 이 부여, 이 졸본부여와 북부여의 관계를 해석을 한 건데요. 이 별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부여사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마치 북부여와 동부여와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백제가 이제 남부여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동부여가 나중에 이제 서부여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부여들을 마치 별개의 나라, 각자 독립된 완전히 별개의 나라로 인식하는 것 때문에 이 어떤 북부여나 동부여나 이런 부여사가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삼국사의 찬자가 해석한 것처럼 이 별개의 도읍지가 아니고요. 실제로는 이 북부여에 별개의 도읍지를 둔 것이 바로 동부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우리 기록을 보면은 뭐 한단거기도 마찬가지지만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은 북부여의 시조가 해모수죠. 그러다가 헤브루 때 이 동명제라고 하는 고두막한이 나타나서 이 헤브루가 가서본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천도를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동부여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북부여의 안에 별도의 도읍지를 하나 더 세우면서 동부여를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부여를 계승한 고두막한 때는 이 고두막한이 이 북부여의 실제로는 이제 졸본부여지만 나중에 북부여의 천재가 되는 거고요. 이 동부여로 옮겼던 가서본으로 옮겼던 헤브루는 제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군조선의 사만강경제를 이해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사만강경제도 초기에는 사만으로 나누어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소멸랑, 안덕향, 백아강이라고 해서 진안과 번안과 마안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세 개의 도읍지를 바탕으로 해서 삼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 진안의 대당군이 다스린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진안의 대당군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번안의 부당군, 마안의 부당군이 있는 것처럼 이것들이 바로 이 진안의 별도가 되는 겁니다. 별도, 별개의 도읍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삼경제도의 그 틀대로 부여도 그대로 계승을 한 것인데, 다만 이 삼경제도 나중에 이제 어떻게 이제 분립이 되게 되냐면 22세 색불로 당군 때 사실은 이 정치와 군사가 이제 독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삼조선이 이제 분립이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부여도 사실은 이 군사권이나 어떤 정치권이 분립이 된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부여와 이 졸본부의 그런 관계가 그런 어떤 분립된 상황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틀 안에서 보면 결론적으로는 이 북부여의 이 통치 영역에 사실은 이 동부여가 있었던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추모왕은, 이 주몽은 자신의 신분을 출자 북부여라고 해서 북부여를 계승한, 북부여의 혈통을 받은 북부여에서 나왔다라고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첫 서두에. 그래서 북부여를 계승했고 북부여의 혈통이기 때문에, 해모수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천하 질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백잔신라 구시 송민, 동부여 구시 추모왕 송민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백제와 신라도 북부여로부터 나왔고 또 동부여도 북부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북부여의 후손인, 해모수의 후손인 자신의 송민이다. 그 질서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고구려의 그 다물정신이라는 것은 다시 이제 북부여 초기에 그때의 어떤 천하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당군조선 때의 그런 천하질서를 다시 복원하는 것이 바로 고구려의 정신입니다. 한마디로 고구려가, 북부여와 졸본부여를 계승한 고구려가 바로 이 천자국이다, 황제국이다라는 것을 천명했던 것입니다. 자, 이 광개토,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문제는 뭐냐면, 광개토 열제께서 정복한 어떤 성과 이 촌의 문제입니다. 자, 광개토 대왕이 정발한 곳을 지금 광개토 대왕 비문에서는 64성 1400촌이라고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 이제 해석을 한 것이 누구냐면 일본 사람입니다. 하마다 코사쿠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두 편의 논문에서 이 광개토 대왕이 정벌했던 지역은 64성 1400촌이다라는 것이 뭐 별 비판 없이 지금까지도 이 정설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개토 대왕의 정벌 기록을 보면요, 그렇지가 않은 부분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뭐 실제 전쟁을 했던 것은, 광개토 대왕이 전쟁을 했던 것은 7번이고요. 그중에서 4번의 이제 구체적인 기록이 나오는데요. 395년에 뭐 비려와 세부락, 그리고 6,700영을 격파했다. 396년에 백제의 58성과 700촌을 얻었다. 407년에 육성, 어딘지 모릅니다. 육성을 격파했다. 그리고 410년에 동부여의 64성과 1,400촌을 격파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은 지금 410년 동부여를 격파했던 64성 1,400촌은 앞에 정복했던 지역을 모두 합산해서 64성 1,400촌이 이제 정리가 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백제의 58성과 그리고 어딘지 모르는 육성을 합치면 64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려 지역이죠. 비려와 세부락, 그리고 6,700영 할 때의 그 6,700년과 700촌을 합치면 1,400촌이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410년의 동부여 격파 기록은 앞에 있는 것들을 다 합친 것이기 때문에 광개토 대왕은 64성 1,400촌을 공략했다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64성 1,400촌을 격파했다면 끊임없이 전쟁을 계속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니까 정벌을 계속한 거죠. 그러니까 이 동부여 64성이면 당시 이 백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58성이라고 돼 있는데요. 뭐 거의 대부분 절반 이상을 아마 정복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백제 왕은 직접 이제 항복을 하고, 예, 동부여도 거의 이제 이걸로 이제 패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고구려는 지금 서북쪽, 뭐 동북쪽, 뭐 저 남쪽까지 계속해서 이제 정벌,
이 통일전쟁이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통일전쟁을 벌였던 겁니다. 그것도 광개토 대항 때 가장 이제 활발하게 이제 했던 거죠. 끊임없이 전쟁을 하려면 군사력도 막강하고 또 재정비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 전부터 사실은 뭐 준비가 됐다라고 보이고요. 광개토 대왕이 실제로 17세 때 처음 이제 보위에 오르고 그리고 39세 때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이런 통일 전쟁을 벌였던 거고 그 전에 이제 고구려가 지금 이제 잘못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주류사학계에서는 고구려가 굉장히 작은 나라로 이렇게 묘사가 돼요. 뭐 산골짜기에 있는 작은 나라로 묘사가 되기 때문에 뭐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태조왕 때의 어떤 그 요서 경략이나 아니면 이 광개토 대왕 때의 그런 이 정벌들이 뭐 과장된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기까지 하거든요. 근데 고구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졸본부여를 계승했고 졸본부여가 사실은 북부여를 계승한 거고 북부여가 실제로 단군조선 이후에 열국시대의 어떤 종주국이었기 때문에 고구려는 이미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강국이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이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로 지금 410년의 기록이 앞의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게 잘못된 게 뭐냐면 분명히 동부여 64성 1400촌이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합해서 64성 1400촌이다라고 하면 합해서라는 기록이 문구가 있거나 어떤 정리하는 그런 문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동부여 64성 1400촌이기 때문에 별개의 기록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두 번째는 이 6700영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말을 썼기 때문에 이 1400촌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이잖아요. 정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그 700년과 700촌을 합해서 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사실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복기대 교수님은 이 58성과 6성, 64성을 다 합치면 128성이 되고 이 700촌과 1400촌을 합치면은 2100이 되잖아요, 벌써. 그래서 이 128성, 2800촌 그리고 6700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 통설로 전해지던 그런 어떤 그 광개토 대왕이 그런 업적이 사실은 굉장히 축소가 돼 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신묘년 기사인데요. 광개토 대왕 비문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이 신묘년 기사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그 굉장히 이슈가 되는 문구인데요. 자, 이 신묘년 기사를 해석할 때 광개토 대왕 비문이 어떤 식으로 기술을 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보시면은 뭐 영락 5년 395년이죠. 이때 왕은 패려가 해가지고 몸소 군사를 이끌고 와서 토벌했다. 그다음 영락 6년 396년입니다. 왕이 몸소 군사를 이끌고 백장곡을 토벌하였다. 백제를 말하죠. 그다음 영락 8년 무술 398년입니다. 숙신을 살펴보게 했다. 영락 9년 기해 399년입니다. 백잔이 맹세를 어기고 외와 통하였다. 그래서 왕이 평양으로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이게 기술이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뭐 연호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청간 지지가 나오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신묘년 기사가 들어간 부분은요. 영락 5년과 영락 6년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 영락 5년 을미년은 이 패려를 정벌하는 과정입니다. 이 패려는 어디냐면 거란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지금 시라무랭 강이라고 해서 그 요하가 흐를 때 서쪽 끝이죠. 그쪽에 이제 그 시라무랭 강이라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 있던 거란을 이렇게 그 정벌을 했던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 뒤에 신묘년 기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리고 영락 6년으로 넘어가면 백제에 대한 그 토벌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백제를 이제 정벌한 기사가 나오는데 이 중간 맥락이 사실은 좀 이게 끊겨버려요. 이 신묘년 기사를 해석할 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신묘년에 이렇게 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신묘년 이래입니다. 이 신묘년은 광개토 대왕이 제위에 오른 해입니다. 391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묘년에 바로 어떤 뭐 외와 백제 뭐 이런 관계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신민연 레라고 돼 있기 때문에 신민연 이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 해석은 뭐냐면 사학에서 지금 보통 이야기하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외가 주체를 이제 외로 하는 거죠. 외가 신민연 이래 바다를 건너와서 그러니까 도땡파를 도해파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바다를 건너와서 백잔 땡땡땡 라라고 돼 있는데요. 백제와 신라를 파니까요. 깨트리고 이위 신민으로 삼았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외를 주체로 해서 외가 이렇게 강했는데 그 강했던 외를 광개토대왕이 쳤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이 고구려가 이 외의 업적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업적을 더 띄우기 위해서 과장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해석의 맹점이 뭐냐면 외가 어쨌거나 백제와 신라를 깨트릴 정도로 마치 이렇게 광했던 것처럼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민족사학계는 이 해석이 잘못됐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인보 선생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신민연의 외가 오자 고구려가 바다를 건너가 깨트렸다. 백제와 땡땡 신라를 신민으로 삼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주체는 고구려가 당연히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파라는 말, 깨트린다라는 말은 워낙 장쾌하잖아요. 어떤 전쟁에서 적을 쉽게 얘기하면 박살냈다라고 하는 그런 장쾌한 말이기 때문에 외가 그랬다라고 쓰기는 이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고구려가 깨트렸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여기 주어인 고구려가 지금 생략돼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제와 신라를 신민으로 삼은 주체도 고구려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박광민이라는 분이 또 해석을 한 거는 제가 이게 좀 더 와닿기 때문에 지금 넣었는데요. 그 도해파가 아니고 도매파로 해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백잔 땅땅 신라에서 이 땡땡을 동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외가 신민연 이래 건너올 때마다 그러니까 도매파 해서 건너올 때마다 매번 깨트렸는데 백제가 동강이라는 말이 뭐냐면 동쪽을 강복시켰다. 그래서 동강 신라는 동쪽의 신라 변경을 강복시켜서 신민으로 삼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 조금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신민 기사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광개토대왕이 백제를 정벌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58성 뭐 이런 백제 아마도 절반 이상을 공략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외가 주체가 되고 외가 뭐 어떤 신민으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썼다면 굳이 외가 아니라 백제로 공격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백제로 공격을 한 이유가 바로 이 신민연 기사에 나오기 때문에 이때 이 백제가 신라의 그러니까 동쪽의 신라 변경을 강복시켜서 신민으로 삼았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창구 박사님의 해석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외가 아니고 이 외는 이 날조가 되고 지금 왜곡이 된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임금제, 이 하느님 제자를 써서 이제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체를 임금으로 한 것이죠. 태왕, 천제로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이, 신민연 레, 도해파, 백잔, 연외라고 또 해석을 한 겁니다. 연외. 그래서 신라 이 신민이라고 해서 임금께서 신민원에 등극한 이래 수년 동안에 바다를 건너 백제에 이어 외를 격파하고 신라를 신민으로 보호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외가 아니라 제고, 임금 제고, 고구려는 백제와 외는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신라는 신민이기 때문에 보호하려고 한 게 당시 고구려 대외 정책의 골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광개토대왕의 대외 정책의 골간을 이 영락 5년과 영락 6년 기사의 중간에 넣은 게 아니냐. 이 광개토대왕의 어떤 그런 천하질서 의식을 이 신민연 기사에 넣은 게 아니냐라고 보는데요. 기존 해석
학자들 간에 여러 의견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정설에 제일 부합하면서 그 골조가 맞는지 한마디로 좀 더 정리 알기 쉽게 해주시겠어요? 예. 뭐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기존의 해석은 뭐 그리고 다른 분들의 해석과의 차이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주체가 누구냐입니다. 그래서 정인보 선생의 해석이 굉장히 와닿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 주체는 고구려다라는 것이고 이 기존 해석의 그 맹점은 뭐냐면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외를 주체로 하다 보니까 마치 그 뭐 어떤 고구려가 자신들의 업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장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어떤 인식을 갖게 되면서 이 광개토대왕 비 전체의 어떤 내용들을 이 신뢰하기 어려운 그런 걸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맹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누가 봐도 사실은 외가 이렇게 뭐 이런 업적을 남겼다 뭐 이런 걸 굳이 광개토대왕 비문에 쓸 이유도 없고 그걸 또 강조해가지고 고구려가 더 강하다라는 걸 굳이 나타낼 이유도 없고 왜냐하면 고구려는 당시에 이 천자국이다 종조국이다라고 하는 강한 자부심과 그런 천하질서를 먼저 드러냈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그냥 업적을 어떻게 보면은 이 드라이하게 그냥 계속 나열했던 것뿐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주체를 고구려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간중간에 지금 대부분의 글자가 또 이렇게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맥락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박강민 선생의 해석이나 이창구 박사님의 해석들이 또 설득력 있는 부분들이 그 앞뒤의 맥락에 맞춰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뭐 짧게 공부를 해봤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신민현 기사의 핵심은 뭐냐면 이 광개토대왕이 왜 신라와 백제 또 그 외에 대한 그런 정책의 어떤 당위성, 명분을 먼저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백제를 이렇게 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백제를 이 정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배경들을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외가 주체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 다만 지금까지 나온 여러 해석들을 소개를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이 광개토대왕의 비문 재해석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이 나중에 유튜브로도 올라가니까요. 또 이 방송을 보시고 또 유튜브를 보시고 질문이나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또 이야기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은 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나중에 또 방송국에서 뭐 이벤트를 하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튼 이 광개토대왕 비문을 뭐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은 일부 내용들을 다시 이제 재해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